이혼하잔 소리 또 하면 죽여버린다. 사위의 손바닥이 우리 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짝 하고 온 집안을 울렸어요. 착하고 여린 우리 딸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싹싹 비비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부른 이 변호사가 그놈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사위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오말순, 올해 63입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에서 30년째 백반집 하나를 붙들고 사는 식당 주인이죠. 새벽 4시에 눈을 떠 시장에 나가 무 한 단, 배추 한 포기를 손수 골라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입니다.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해 시장 바닥에서 상인 멱살도 여러 번 잡아봤을 만큼 대차지만 하나뿐인 딸 앞에서는 손끝 하나 매섭게 굴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밥을 굶으면 마음도 굶는 법이라는 게 제 인생관이라 돈 없는 손님에게도 국 한 그릇은 꼭 데워내주며 살아왔죠.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 얼굴을 잃은 고아였습니다. 보육원 담벼락 아래에서 겨울을 나며 손등이 다 트도록 자란 아이가 저였습니다. 16에 보육원을 나와 남의 집 식모살이, 공장 밥집 설거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런 저에게 사람 옹기라는 걸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죽은 남편 김성호였습니다. 25되던 해 저는 청량리 근처 허름한 백반집에서 참모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우산도 없이 뛰어들어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 어깨가 흠뻑 젖은 채로 김성호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씩 웃었죠. 아이고, 비가 아주 하늘 구멍 난 것처럼 쏟아지네. 저기 아주머니, 여기 제일 싸고 배부른 국밥 한 그릇만 딱 주십시오. 제가 오늘 주머니 사정이 좀 팍팍해서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김성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니, 싼 거 찾을 거면 저 밑에 시장통으로 가지. 못하러 이 비탈길까지 기어 올라왔소? 김성호가 젖은 머리를 손으로 툭툭 털며 능청스레 웃었습니다. 에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여기 백반집 아주머니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쁘고 인심도 후하다고요. 예쁜 얼굴 좀 보러 왔죠. 어이구, 시끄러워. 젊은 양반이 입만 살아서는. 감기 걸리겠네. 얼른 저기 따뜻한 아랫목에 가서 앉기나 하시오. 그렇게 김치찌개 한 그릇에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시골에서 올라와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던 저처럼 뿌리 없는 사람이었죠. 저를 처음으로 말순 씨라고 이름 불러준 것도 김성호였고 겨울에 손 시릴까봐 자기 낡은 목도리를 벗어 제 목에 감아준 것도 김성호였습니다. 우리는 이듬해 봄에 예식장도 없이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32의 늦둥이 수진이를 낳던 날 김성호가 병원 복도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말순아, 아이고 우리 말순아.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우리한테도 핏줄이 생겼다. 핏덩이 같은 내 새끼. 우리 셋이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아유, 그만 좀 울어. 다 큰 남자가 칠칠 맞게 눈물이 뭐야. 애기 놀라겠네. 내가 좋아서 그러지, 좋아서. 나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말순이랑 수진이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평생 호강시켜줄게. 그 말이 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5살 되던 해 김성호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반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묻고 돌아온 그날 밤 잠든 수진이 얼굴을 붙들고 이 아이 하나만은
세상 무엇과도 안 바꾸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그 뒤로 30년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배추 나르다 허리를 삐끗해도 뜨거운 국물에 손목을 대어 물집이 잡혀도 수진이 도시락통에는 늘 노란 계란말이 하나가 곱게 얹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수진이가 30살 되던 해 봄, 딸이 남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강민호라는 청년이었죠. 큰 회사에 다니고 키도 훤칠하고 웃을 때 눈꼬리가 부드럽게 접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강민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수진이 저렇게 예쁘고 바르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요, 수진이 손에 찬물 한 방울 안 묻히겠습니다. 평생 공주님처럼 받들고 웃게만 해줄게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아유, 살다 보면 물 좀 묻히고 살 수도 있지. 그저 우리 수진이 마음 다치는 일만 없게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면 돼. 난 그거 하나면 족하네. 아닙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딱 믿어보십시오. 제 목숨 다 바쳐서라도 어머니 딸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장담합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부끄러운 듯 강민호의 팔을 툭 쳤습니다. 엄마 앞에서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말을 해. 부끄럽게.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어머니, 저 혼자 되신 어머니도 제 친어머니처럼 깍듯이 모실 겁니다. 앞으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듬직한 사위만 믿으세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여보, 영감 우리 수진이 진짜 번듯하고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사위놈이 참 싹싹하고 다정해. 당신도 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이제 걱정 마.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팔을 잡은 수진이의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요. 저는 딸을 강민호의 손에 넘겨주며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수진이는 신혼집을 얻어나갔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찬통을 싸들고 딸네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오는 오후였죠. 갈치조림하고 시래기 된장국을 큰 통에 담아 수진이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왔는데 앞불싸 우산이 없었습니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봐라. 그놈의 비닐 우산을 신발장에 덜렁 꽂아두고 그냥 나왔네. 혼잣말을 하며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7층에 올라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뭔가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손을 멈칫하다가 사위가 벌써 퇴근했나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도어록을 마저 눌렀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강민호가 수진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이미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죠. 야, 김수진. 너 아까 입구에서 뭐라고 나불댔어? 이혼? 내년이 지금 나한테 감히 이혼하자고 짓거렸냐? 강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수진이가 벽에 밀쳐진 채 흐느꼈습니다. 민호 씨, 제발 나 진짜 숨 막혀서 더는 못 살겠어. 제발 나 좀 놔줘. 뭐? 못 살아?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호의 손바닥이 수진이의 뺨을 후려친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보며 숨이 턱 막혔죠. 한 번만 더 그 뚫린 입으로 이혼 소리 짓거려봐. 그날로 너 아주 죽여버릴 줄 알아. 알았어. 아흑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호 씨 다신 안 그럴게.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목구멍에서는 소리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저 짐승 같은 놈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었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저 미친놈이 수진이를 더 심하게 때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현관문을 도로 당겼습니다. 찰칵 잠기는 소리가 나기까지 제 심장은 12번도 더 멎었다 뛰기를 반복했죠. 아파트 밖으로 나온 저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빗속을 걸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호야 여보 영감.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수진이가 저 짐승 같은 놈한테 맞고 있어. 나 어떡해 여보. 나 이제 어떡하냐고. 빗물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머니 소리 눈물 나게 하며 제 손을 잡던 강민호의 그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죠. 그 웃는 낯짝이 몽땅 껍데기였다는 걸 깨닫자 뱃속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치받아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저는 젖은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부를 넘기다가 한 이름 앞에 손이 멈췄습니다. 이태준. 10년 전 제 식당 구석에서 컵라면 하나에 사법고시 책을 붙들고 있던 청년이었죠. 밥값도 없이 국물만 얻어먹던 그 아이를 저는 친아들처럼 거뒀고 지금은 서초동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이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웬일이세요? 이 늦은 밤에. 저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네. 태준아. 네, 어머니. 저 태준이에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태준아, 나 좀 살려줘라. 아니, 우리 수진이 좀, 우리 불쌍한 수진이 좀 제발 살려줘.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내 새끼를 흑흑. 수화기 너머에서 이태준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뀌세요? 비 오는데 어디 계신 거예요? 당장 주소 부르세요. 제가 지금 바로 뛰어나갈 테니까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저는 빗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미가 아니라 제 새끼를 물어뜯은 놈을 사냥할 짐승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태준은 30분도 안 되어 제가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으로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저를 보더니 이태준이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어머니, 이 꼴이 뭐예요? 얼른 타세요. 저는 조수석에 몸을 밀어넣으며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떨었습니다. 이태준이 뒷좌석에서 담요를 꺼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태준아. 강민호 그놈이 우리 수진이를 개 패듯이 패고 있더라. 이태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하얗게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2 눈으로 똑똑히 봤어. 머리채 잡고 뺨을 후려치는데 이혼하잔 소리 또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더라. 이태준이 핸들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 새끼. 어머니, 저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갑니다. 오늘 그놈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 놓을 거예요. 안 돼, 태준아. 저는 이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니요. 어머니, 지금 수진이가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지금 뛰어들어가 봐야 뭐가 달라져. 그놈은 하루 유치장 갔다 오면 그만이고 우리 수진이는 평생 그놈 그늘에서 못 벗어나.
이태준이 이를 악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태준아, 나 이거 어설프게 안 끝낼 거다. 그놈이 다시는 사람 구실 못하게 아주 뿌리째 뽑아버릴 거야.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응. 이태준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흥분했네요. 우리 수진이 상처 하나에 그놈 뼈 하나씩 딱 그렇게 돌려줄 거야. 도와줄 거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머니 딸이면 제 동생인데. 이태준의 눈에서 물기가 번뜩였습니다. 저는 이태준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죠. 다음 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오늘 갈치를 좀 많이 사왔는데 점심때 식당으로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엄마, 나 오늘 회의 있는데. 그럼 회의 끝나고 와. 잠깐이면 되잖아. 알겠어, 엄마. 수진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건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얇은 목폴라에 카디건까지 여미고 한여름도 아닌 봄날의 목까지 꽁꽁 싸맨 딸의 모습에 저는 속이 뒤집혔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진이를 자리에 앉히고 갈치조림 한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팔 좀 봐도 되나? 팔은 왜? 수진이가 젓가락을 든 채로 저를 흘끗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 카디건 소매를 슬쩍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파랗다 못해 시커먼 멍이 손가락 자국 그대로 찍혀 있었죠. 얼른 지운답시고 화장품으로 두드린 자국이 얼룩덜룩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화들짝 팔을 잡아 뺐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수진아, 이거 뭐야? 그거 나 지난주에 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 별거 아니야. 수진이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국구름만 내려다봤습니다. 넘어졌으면 무릎이나 팔꿈치가 까지지. 손목에 손가락 자국이 왜 나? 엄마. 수진아. 엄마 봐. 수진이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저는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삼키고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죠. 강민호랑은 잘 지내지? 잘 지내지 왜? 진짜로. 엄마도 참. 진짜야. 민호 씨가 요새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예민한데 나한테는 잘해. 걱정 좀 하지 마. 수진이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서글프던지 저는 갈치살을 발라 딸 밥그릇에 얹어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걱정 좀 하지 마. 안 해. 수진이가 밥을 반쯤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봐야 돼. 갈치 잘 먹었어. 조심해서 가. 수진이가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꾹꾹 눌러 참았던 것이 쏟아져 나와 어깨가 들썩였죠. 수진아,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이 엄마가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 행주로 얼굴을 몇 번이나 훔쳤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수진이 아파트 건너편 공영주차장에 낡은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김밥 한 줄과 보온병에 담은 커피로 끼니를 때우며 강민호의 귀가 시간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죠. 낮에는 회사 앞 커피숍 창가에 앉아 강민호가 나오는 시간을 지켰고 저녁에는 아파트 앞에서 강민호가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할 때는 어찌나 살갑던지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이구, 강서방. 오늘도 야근했는가? 먹고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아저씨, 저녁은 드셨어요.
강민호가 경비실 창구에 캔커피 하나를 슬쩍 밀어놓고 웃었습니다. 동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한테는 허리까지 굽혀 인사하며 강아지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죠. 할머니, 뽀삐 오늘도 이쁘네요. 아이고, 강서방이 우리 뽀삐를 알아봐주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핸들을 쥐어뜯었습니다. 저 얼굴로, 저 목소리로 밤에는 제 딸을 짐승처럼 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창문 너머 수진이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진 거실 창문 안에서 무언가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났고 이어 수진이의 비명이 새어나왔죠.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운전석에 웅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수진아. 조금만 엄마가 곧 다 끝낸다. 이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갈까? 어머니,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오히려 수진이가 위험해져요. 그럼 어떡하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진이가 저 안에서.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제가 내일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확실한 방법을 준비해서 갈 테니까 오늘 밤만 참으세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운전대에 이마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빗물이 앞유리를 사정없이 두드렸죠. 이튿날 오전 이태준이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에 조그만 검은색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죠. 이태준이 식탁에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동전만 한 작은 물건 서너 개가 스펀지 위에 나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소리 녹음되는 겁니다. 배터리 오래가고 소리도 잘 잡혀요. 이걸 어디다 두면 되냐? 거실 TV 뒤쪽이랑 안방 스탠드 밑, 그리고 부엌 냉장고 옆에 하나씩 안 보이는 데다 붙여만 놓으시면 돼요. 저는 그 조그만 물건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준아, 이거 하나면 그놈 목줄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어머니, 이거 하나로는 안 되고요. 여기에 병원 진단서, 그놈 카드 내역, 저희가 앞으로 찍을 사진들 전부 모여야 그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요. 알겠다. 내가 오늘 낮에 수진이 집에 갈 테니까 너는 그 사이에 다른 준비해라. 어머니, 조심하셔야 돼요. 만에 하나 강민호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걱정 마라.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은 년이다. 그놈 하나 못 속이겠냐. 저는 상자를 앞치마 주머니에 챙겨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 앞에서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죠. 거울 속 제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저는 백반집 주인 오말순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러 나선 짐승의 어미였습니다. 수진이가 학교로 출근한 뒤 저는 반찬통을 든 어미의 얼굴로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쳤습니다. 어이구, 사부인 오셨네요. 네, 아저씨. 딸내미 밑반찬 좀 챙겨주려고요. 자상하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데 사흘 전 이 자리에 서서 봤던 그 장면이 확 스치고 지나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TV 뒷면 손이 잘 안 닿는 구석에 녹음기 하나를 붙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스탠드 밑판을 뒤집고 그 안쪽에 하나, 부엌 냉장고 옆 좁은 틈에 하나. 손이 떨려서 뗐다 붙였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녹음기를 붙이고 몸을 일으키는데 안방 화장대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평소 수진이가 반듯하게 정리해두던 곳인데 뭔가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슬쩍 당겨보았습니다. 작은 갈색 약통 2개가 손수건에 쌓인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이었죠. 날짜를 보니 벌써 반년째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약통을 손에 쥔 채 화장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딸이 혼자서 이 어두운 방에서 약을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미인 저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었죠. 저는 약통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서랍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수진이가 학교 간 사이에 다시 아파트로 올라가 녹음기를 회수해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태준이 준 노트북에 녹음 파일을 옮기고 이어폰을 꽂았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첫 파일.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진이의 목소리. 민호야, 저녁은 뭐 먹을래? 아무거나. 김치찌개 끓여놨어. 얼른 씻고 나와. 김치찌개. 또 김치찌개. 강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제 된장 먹었잖아. 그래서 오늘은 김치. 됐고. 나 밖에서 먹고 왔어. 치워. 알겠어. 그럼 내가 먹을게. 의자 끄는 소리, 이어 수진이가 혼자 밥 먹는 소리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2번째 파일에서는 강민호의 목소리가 확 달라져 있었죠. 야, 김수진.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 수업했지, 뭐. 수업만 했어. 남자 선생이랑 시시덕거리고 그런 거 아니고. 민호야,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런 사람 아니야. 확실해. 응. 짝 소리가 났습니다. 확실하다며 왜 남자 선생이 너한테 카톡을 보내? 그거 학년 단체 카톡방이야. 다 같이 있는 방이라니까. 단체방에서 왜 하필 너한테만 답을 달아? 대답해봐. 또 짝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2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3번째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호가 벽에다 뭘 던지는 소리, 수진이가 흐느끼며 사정하는 소리. 민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을 아는 애가 왜 자꾸 그래? 내가 다신 안 그럴게. 진짜 안 그럴게. 넌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알아. 강민호가 낄낄 웃었습니다.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놈이지. 저는 노트북 앞에서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죠. 파일을 이태준에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 이태준이 저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보세요. 뭔데? 이태준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강민호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 로비를 나서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 어깨에는 명품 로고가 찍힌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죠. 저는 사진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여자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태준아, 이 여자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어머니, 이 사람 강민호 회사 후배입니다. 이름은 한지영. 재작년에 강민호랑 어머니 식당에 인사드리러 왔던 여자예요. 저는 사진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강민호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회사 후배라며 데려온 여자였죠. 그때 저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갈비를 2 그릇이나 비웠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것들이. 어머니, 더 있어요. 이태준이 다른 사진을 밀어놓았습니다. 강민호가 백화점 명품 매장 안에서 카드를 내밀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강민호 카드 내역 확보했습니다. 이 명품 가방 800만 원짜리인데 수진이 명의 카드로 결제됐어요. 뭐라고? 수진이 월급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갔더라고요. 수진이는 자기 남편이 명품 가방 산 줄도 몰라요. 다 저 여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갈치조림 한 접시를 앞에 놓고 밥 반 공기도 못 비우던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죠. 태준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수진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더라. 반년 됐대. 이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거 늦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 하나 잡을 수 있어요. 안다. 나도 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 아파트에 반찬 핑계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르는 사이 저는 소파 위에 놓인 수진이 핸드폰을 슬쩍 집어들었죠. 비밀번호는 수진이 생일이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자 발신자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시죠? 남편 간수 좀 하세요. 오빠가 요새 집에 들어가기 싫대. 언니가 뭘 어떻게 하는지 눈치 없이 매달리지 좀 마세요. 남자가 창피해서 밖에서 얼굴을 못 든대.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엄마 뭐 봐.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얼른 핸드폰을 도로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화면이 켜져 있길래. 요새 이 핸드폰들은 왜 이렇게 저 혼자 켜지고 그래. 엄마도 참.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죠. 바로 그때 현관 도어록이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강민호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회색 밍크 조끼에 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단 시어머니가 신발을 툭툭 벗어던지며 들어섰죠. 어머, 사부인 계셨네요. 네,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방문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어미 왔다. 수진이가 방에서 후다닥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하다니. 물이나 한 잔 다오. 수진이가 얼른 물을 따라 내미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말을 던졌습니다. 수진아, 너 언제 아이 가질 거니? 네. 우리 민호가 요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 결혼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밖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어머니, 저희가 요새 둘 다 일이 바빠서. 됐고, 너 병원은 가봤니? 여자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고 싶은 걸 무릎을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잖니? 우리 민호가 얼마나 착한 앤지. 요새 집에 잘 안 들어온다며. 다 너 하기 나름이야. 남편 밖으로 도는 게 누구 탓이겠니?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할 짓을 왜 해? 이래서 애미 없이 자란 애들이란.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저는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가 흠칫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부인, 오늘은 제가 이만 갈게요. 어머, 벌써 가시게요. 네. 가서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수진이 어깨를 한번 꽉 쥐어주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아, 이혼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저 집안 전체를 아주 갈아엎어야겠다. 준비해라. 핸드폰 액정 위로 답장이 떴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판을 다시 짜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거울 속에서 저는 제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를 못 알아볼 얼굴이었죠. 시어머니가 다녀간 뒤로 사흘 동안 저는 수진이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3번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그것만 확인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수진이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가 끊기는 순간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수진이 아파트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준아, 수진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 나 지금 그 집으로 간다. 어머니, 저도 갈게요. 도착하시면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저 기다리세요. 기다릴 시간이 어딨어.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 기사에게 소리를 질렀죠. 아저씨, 좀 밟아주세요. 우리 딸이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아까 따님이 옥상 쪽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던데. 뭐라고요?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15층 아파트 계단을 어떻게 뛰어 올라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 위로만 뛰었습니다. 옥상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확 밀어젖혔죠. 수진이가 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로 저녁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아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죠. 수진아. 제 목소리에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더 무섭게 만들었죠. 엄마, 여기 어떻게 왔어? 수진아, 거기서 내려와. 엄마, 수진아, 엄마 손 잡아. 응, 엄마 손. 저는 두 팔을 벌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제 못하겠어. 안다. 안다, 수진아. 엄마가 다 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다 봤어. 다 안다고, 수진아. 수진이의 어깨가 흠칫 굳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우산. 엄마 우산 놓고 왔던 날, 나 그 집에 다시 들어갔었어. 다 봤어, 수진아. 강민호가 널 어떻게 했는지. 수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무너지듯 들썩였죠. 엄마 왜 그때 아는 척 안 했어? 왜 나 그냥 두고 갔어? 미안하다, 수진아. 이 엄마가 그때는 너 더 다칠까봐, 그놈이 더 미쳐 날뛸까봐 그랬어. 엄마가 미친년이지. 진작에 뛰어들어가서 그놈 대가리를 깨버렸어야 했는데. 저는 수진이의 팔을 붙잡고 난간에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딸을 있는 힘껏 끌어안았죠. 수진아,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니? 그 큰 집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수진이가 제품에서 짐승 울음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수년을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엄마. 울어라, 수진아. 다 울어. 이제 다 엄마한테 맡기고 너는 실컷 울기만 해. 옥상 시멘트 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딸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문이 벌컥 열리며 이태준이 헐떡이며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이태준이 우리 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쌌죠. 수진아,
오빠 왔어. 나 좀 봐라. 수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이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수진아, 오빠 말 잘 들어. 내 인생에서 그 새끼, 오빠가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줄게. 흔적도 안 남게 지워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만 있어. 알았지? 응. 약속해, 수진아. 오빠한테 살아있어 준다고 약속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 위에 제 손을 얹고 눈을 감았죠. 그날 밤으로 저는 수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우울증 약통까지 챙겨서 나왔죠. 강민호에게는 수진이 명의로 문자 하나만 보내두었습니다. 엄마가 몸살로 알아누우셔서 며칠 병간호하러 갈게. 회사 잘 다녀와. 강민호한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서 해. 그 무성의한 세 글자에 저는 이가 갈렸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숨소리가 아이 때 그대로였죠. 저는 딸 옆에 앉아 이마를 쓸어주다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태준이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잔뜩 펼쳐놓고 있었죠. 어머니, 이리 좀 앉아보세요. 뭐냐, 이게. 어머니,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태준이 종이 한 장을 밀었습니다. 첫째, 수진이 진단서.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큰 병원 가서 그동안 맞은 자국 전부 사진 찍고 진단서 떼야 해요. 예전 진료 기록도 다 모아야 하고요. 알았다. 둘째, 아파트 전세금이랑 수진이 명의로 된 통장. 강민호가 손댈 수 없게 오늘 밤 안으로 조치 들어갈 겁니다. 어머니가 보증인 서주셔야 돼요.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 피 같은 돈, 그 개새끼 손에 한 푼도 안 들어가게 해야지. 셋째, 상간녀 한지영 쪽에도 준비 들어갑니다. 그 여자 회사랑 본가에 보낼 서류 다 뽑아놨어요. 넷째는 뭐냐? 강민호 회사 감사실. 회사 후배랑 사내 부적절한 관계. 거기다 회사 카드로 명품 결제한 정황까지 있어요. 이거 회사에 정식으로 접수시키면 그놈 회사에서 잘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아, 네 어머니. 이거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리 수진이가 더 다친다. 나 실수 안 할 자신 있다. 너는? 이태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건 제 인생 걸고 합니다. 어머니 딸이 제 동생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못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태준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죠. 그래, 믿는다, 태준아. 이튿날 아침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진료실에서 옷을 걷어든과 팔 허벅지에 멍자국을 보이는 동안 저는 복도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의사가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써주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나 무서워. 진짜 저 사람이 감옥에 갈까? 만약에 안 가면 나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면 어떡해.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수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진아, 엄마 봐라. 엄마 눈 보고 잘 들어. 응, 엄마 살아있는 동안 너 다시는 그 집 문턱 넘을 일 없어. 그놈이 감옥에 안 가면 엄마가 그놈을 땅에 묻고 내가 감옥 갈 거야. 어느 쪽이든 너는 다시 안 다쳐. 알았지.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이 나이에 나 때문에. 수진아,
미안하다는 소리 다시 하면 엄마 진짜 화낸다. 너는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 알아. 수진이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저한테 마지막으로 걸어주었던 나무 십자가 목걸이가 벨벳 주머니에 담겨 있었죠. 저는 그것을 꺼내 목에 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성우야, 나 이번에는 절대 안 진다. 우리 수진이 지키러 내가 나선다. 하늘에서 잘 봐줘라. 거울 속에서 십자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남편이 처음 저한테 밥값 대신 웃어주던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기를 손등으로 닦고 저는 이태준의 사무실로 향할 채비를 했죠. 강민호가 상간녀 한지영과 밤을 보내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날짜를 이태준이 알아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고 수진이한테 거짓말을 해놓고 오피스텔에서 이틀을 자고 오는 날이었죠. 저는 그날 새벽 5시부터 수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는 이태준이, 뒷자리에는 정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앉아 있었죠. 어머니, 심호흡 좀 하세요. 손 떨리시는 거 보여요. 안 떨린다. 막상 얼굴 보시면 흥분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아침 8시가 조금 넘어 강민호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강민호의 얼굴에는 아직도 웃음기가 남아 있었죠. 셔츠 단추 하나가 어긋나 있고 목덜미에 붉은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강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가 부드득 갈렸죠. 올라가자. 우리는 강민호가 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으로 뒤따라 붙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죠. 삑 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한꺼번에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셔츠를 벗던 강민호가 벌떡 돌아섰습니다. 뭐야?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 새벽부터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강민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오른 손바닥을 휘둘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강민호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아.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 2눈으로 다 봤어. 네가 우리 수진이한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다고.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해?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 내 놈 입에서 오해라는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어디 두고 보자. 강민호가 이태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태준이 명함 한 장을 강민호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강민호 씨 앞으로 접수된 소장 여러 건 들고 왔습니다. 가정폭력, 상해, 그리고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종이가 좀 두꺼워요. 이태준이 서류 뭉치를 소파 위에 툭 던졌습니다. 강민호가 서류 표지에 찍힌 자기 이름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긴요. 강민호 씨 인생 정리하러 왔죠. 강민호가 갑자기 저를 향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늙은 여편니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태준이 강민호의 손목을 낚아채 등 뒤로 꺾었습니다.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이 꿇렸죠. 나. 강민호 씨. 방금 그 동작 하나로 특수폭행 하나 더 얹혔습니다. 거실 문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관 2명이 그제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민호 씨,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찰칵하고 강민호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강민호 씨, 부인한테 폭행하는 소리 녹음된 파일이 3시간 분량입니다. 진단서도 있고 상간녀랑 드나든 오피스텔 CCTV도 확보돼 있어요. 무슨 짓 안 하신 거 맞습니까? 강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강민호의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경찰관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부장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눈짓으로 받고 싶어 했지만 이태준이 대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강민호. 너 지금 어디야? 부장님. 너 회사에서 지금 난리 났다. 감사실에서 너 회사 카드 뒤진 거 다 나왔어. 거기다 한지영이랑 그거 뭐야? 사내 게시판에 익명 제보가 몇 개가 올라왔는지 알아? 오늘부로 너 대기 발령이야. 아니, 대기 발령이 아니라 사표 써. 지금 당장. 부장님, 잠깐만요. 부장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강민호의 무릎이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죠. 어머니. 강민호가 수갑찬 두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강민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던 그 얼굴이 아니었죠.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강민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구두 뒤축으로 그 손등을 잇는 힘껏 밟아버렸습니다. 강민호가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소리 함부로 내뱉지 마라. 내 귀에 그 소리 들리면 내 혓바닥을 뽑아버릴 거니까. 어머, 오늘부로 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잡을 짐승이야. 알아들었냐? 강민호가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경찰관이 강민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어머니, 수진이. 수진이 어디 있어요? 수진이 좀 보게 해주세요. 저는 강민호를 향해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이름 내 놈 더러운 입에 다시는 올리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강민호가 경찰관에게 끌려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강민호가 뭐라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아파트 밖으로 나가 저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이태준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뒷좌석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죠.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창밖을 내다보던 수진이가 저를 발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다 끝났다. 수진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지만 지난번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진짜 잡혀갔어. 두 손에 수갑 차고 갔다. 우리 수진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새끼가 오줌 지릴 뻔한 얼굴로 끌려갔어. 수진이가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딸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죠. 수진아, 엄마 얼굴 봐라. 이제 안 무서워도 돼.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엄마. 응. 엄마, 나 살고 싶어졌어. 그래. 살아야지. 살아서 엄마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다니고 그렇게 살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호송차에 실려가는 강민호의 뒷모습이 저 멀리 보였죠. 수진이가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저 사람 뒷모습 보는데 무섭지가 않아. 이상하지.
이상할 게 뭐 있어. 저놈이 사람 껍데기를 벗고 짐승 몰골이 됐으니 안 무서운 거지. 이태준이 운전석에 올라타며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자. 아직 갈 길이 멀어. 태준아. 저놈 시어머니. 그 여편니가 가만히 있겠냐. 이태준이 백미러 너머로 저를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에 이것 뜨면 시어머니 쪽에서 반드시 움직여요. 움직여라 그래. 이참에 그 집안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 거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죠. 차창 밖으로 오전 햇살이 아파트 벽면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색깔의 아침을 본 지가 얼마 만인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러나 그 뜨거움을 오래 두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음 싸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강민호가 잡혀 들어간 지 나흘째 되던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홀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앞장서고 그 뒤로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 서너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손가락질부터 했습니다. 야 이년아. 오말순이. 내년이 우리 아들을 감옥에 쳐넣었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놀라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저는 마늘 까던 손을 그대로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사부인. 손님들 계시니 목소리 좀 낮추시고 할 얘기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하시죠.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내년이 사람 하나 잡아 죽인 마당에 시어머니 뒤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옆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반찬 그릇이 우당탕 바닥으로 쏟아졌죠.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어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영업방해 이거. 또 다른 사내가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고 벽에 걸린 메뉴판을 잡아 뜯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간방까지 보내.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손가락을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내년 딸년이 사내구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혼하자 들볶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거를 왜 우리 아들 탓을 해? 사부인. 그 입 다물지 못해요. 뭐? 나한테 반말이야. 우리 딸이랑 나 죽이려 들지 말고 아드님이나 잘 건사하세요. 지금이라도 우리 수진이한테 무릎 꿇고 빌면 가명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인연이 아주 미쳤나? 야, 이거 다 뒤집어. 시어머니의 손짓 한 번에 사내들이 진열장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이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태준아, 지금 식당인데 시어머니가 깡패들 데리고 왔다. 유리 깨고 난리다. 어머니, 지금 경찰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20분 안에 도착해요. 전화 통화하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가 침을 뱉었습니다. 오말순, 잘 들어라. 우리 아들 감방에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내년이랑 내년 딸년 둘 다 살아서 이 동네 못 다닌다. 알아들었어.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시어머니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사부인. 오늘 이 말 사부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녹음됐어요. 협박죄 하나 더 얹혀서 사부인도 곧 아드님 옆방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흠칫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20분 뒤 이태준과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일당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과 엎어진 반찬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죠. 이태준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다.
그릇 몇 개 깨진 것 같고 뭘. 어머니, 저 사람들 오늘 밤 안으로 다 잡아넣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받자마자 수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나 어떡해.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학교 홈페이지에 나에 대해서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 학부모들이 계속 전화해. 교장 선생님이 나 좀 보자고 하셔. 수진아, 이 엄마가 지금 갈게. 학교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이태준을 붙잡았죠. 태준아, 학교로 가자. 그 여편네가 학교에도 손을 뻗친 것 같다. 식당은 종업원 아주머니에게 맡겨두고 저는 이태준의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이태준이 노트북을 열어 학교 학부모 게시판을 확인했죠. 글의 제목이 시뻘겋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3학년 3반 김수진 담임, 시부모 학대하고 폭력 남편 감옥 보낸 꽃뱀입니다.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지참금을 받아 챙기고 시댁돈을 갈취했다느니,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흉기를 휘둘렀다느니, 학교에서도 남자 선생들한테 꼬리를 친다느니, 저는 화면을 보다가 노트북을 그대로 덮어버렸죠. 이 미친 여편니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런 글 IP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수진이 먼저 챙깁시다. 학교 앞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정문 옆 화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저는 수진이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수진아, 교장실 어디냐? 엄마가 같이 가자. 엄마, 나 이제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수진아, 엄마 봐라.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다 저쪽에서 지어낸 거잖니. 도망가면 저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무서워. 엄마가 옆에 있잖아. 응. 수진이의 손을 잡고 저는 교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힐끔 쳐다봤죠. 김수진 선생, 이쪽은 누구시죠? 제 어머니세요. 김 선생님,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 어머님은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게. 이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김수진 선생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전부 허위 사실입니다. 김수진 선생, 폭행 피해자예요. 남편이 지금 구속돼 있고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앙심을 품고 학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경을 벗어 눈을 비볐죠. 그렇습니까? 오늘 안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됩니다. 그 사이 김 선생님한테 부당한 조치 있으시면 학교 측에도 책임 물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더니 짧게 헛기침을 했죠. 알겠습니다. 김 선생, 오늘은 조퇴하고 며칠 쉬시죠. 상황 정리되는 대로 다시 얘기합시다. 교장실을 나오는데 수진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딸의 팔을 꽉 부여잡고 부축했죠.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죠.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말순 씨, 딸 챙겨서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다음번엔 식당에 죽은 쥐 갖다 놓는 걸로 안 끝난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방에서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진이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수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수진아,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수진아,
그 소리 다시 안 하기로 약속했잖니. 엄마, 그냥 우리 다 놔두고 도망가자. 아무도 우리 모르는 데로 가서 살자. 응, 엄마. 수진이가 이불을 걷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 평생 어깨 뒤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 그건 지는 거야. 그놈들이 이기게 두는 거고. 그래도 엄마, 이렇게 살 만큼 살았다. 이 나이에 뭐 더 무서울 게 있겠니? 너는 아직 살 날이 창창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엄마 믿고 따라와 주라. 응. 수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몸살이 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 이가 딱딱 부딪혔죠. 수진이가 급히 저를 근처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링거를 팔뚝에 꽂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태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연락하세요? 태준아, 나 괜찮다. 하루면 털고 일어날 거야.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이태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링거 꽂힌 팔로 힘겹게 몸을 일으켜 봉투를 집었죠. 뭐냐 이게. 어머니, 저희 그 집안 뿌리째 뽑을 열쇠 하나 찾았습니다. 이태준의 눈이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첫 장을 넘겼죠. 글씨가 열 때문에 흐릿하게 흔들렸지만 몇 줄 읽어 내려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태준아, 이거 진짜냐? 진짜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쪽이 무릎을 꿇을 차례예요.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엔 겁이 나서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떨림이었죠. 병원에서 이틀을 앓고 일어난 저는 그 길로 이태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탁자에는 두툼한 파일 3뭉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태준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시어머니가 지난 5년 동안 꾸려온 다단계 회원 명단이에요. 건강식품 판다면서 노인들 돈을 끌어모은 겁니다. 피해자만 30명이 넘어요. 뜯긴 돈이 총 20억이 넘고요. 저는 명단을 넘겨보다가 아는 얼굴 하나를 발견했죠. 어머, 이 할머니. 우리 식당 옆 구멍가게 하시는 분 아니냐? 맞아요, 어머니. 저희 조사 다니면서 이분한테도 얘기 들었어요. 노후 자금 3천만 원 다 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편니가. 이태준이 두 번째 파일을 밀었습니다. 이건 상간녀 한지영. 강민호 말고 다른 남자 하나가 더 있어요. 한지영이 다니는 회사 대표 아들.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인데 한지영이 오피스텔 얻어놓고 두 남자를 번갈아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이 여편네도 대단하다. 결혼정보 회사 차려도 되겠다. 세 번째, 강민호가 회사 돈 빼돌린 정황. 감사실 조사에서 이미 이거 다 나왔고요. 지금 회사 쪽에서 배임으로 형사 고발 준비 중입니다. 저는 새 파일을 손바닥 위에 나란히 얹어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태준이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죠.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태준아. 네. 한꺼번에 터뜨리자. 한 놈씩 처리하면 저쪽에서 손 쓸 시간이 생겨.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세 개를 다 터뜨리는 거야. 이태준이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럴 줄 알고 계획 다 짜놨습니다. 거사일 새벽, 저는 시어머니의 자택 앞으로 갔습니다. 이태준과 다단계 피해자 할머니 20명, 그리고 사기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 여럿이 함께 서 있었죠.
피해자 할머니들 손에는 시어머니한테 돈을 뜯긴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백지장이 됐죠. 이게 뭐야? 앞장선 할머니 한 분이 시어머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박순자, 내 3천만 원 돌려내. 우리 영감 병원비 하려고 모은 돈이야, 이년아. 저기, 잠깐만요. 잠깐.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데. 또 다른 할머니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오해 좋아하네. 네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 몰래 투자하면 3배로 불려준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건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순자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어머니가 눈이 획 돌아 저를 발견했습니다. 오말순, 내년이 뒤에서 이 짓을 꾸민 거지.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서 그 얼굴을 똑바로 봤죠. 사부인, 며칠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딸이랑 나 이 동네 못 다니게 하겠다고요. 2년이. 덕분에 저는 이 동네 편하게 다닙니다. 사부인은 이제 콩밥집 다니시게 됐고요. 아드님 옆방인지 앞방인지 잘 정리해서 들어가세요. 시어머니가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말순,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안 끝낸다. 이대로 안 끝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죠. 재판 오래 걸릴 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경찰관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순찰차 뒷공무니를 향해 마른 침을 뱉었죠. 같은 시각 서초동에 있는 한지영의 회사 앞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의 후배 변호사가 대표 부인에게 익명으로 보낸 자료가 그날 아침에 정확히 도착했던 것이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자 하나가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지영의 머리채를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이 환양년이 내 남편 홀리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뜯어먹어. 한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대표 부인은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한지영을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몰려나와 그 광경을 전부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영의 얼굴은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도배가 되었죠. 한지영은 그날로 회사에서 잘렸고 대표 아들의 부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뒤로 이태준의 사이버 수사대 지인이 학교 홈페이지 악성 글의 IP를 추적한 결과 시어머니의 자택 컴퓨터에서 올린 게 밝혀졌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게시판에 올렸고 수진이는 정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숨겨둔 재산도 이태준이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강민호가 상간녀 한지영 명의로 돌려놓았던 오피스텔 보증금, 시댁 조카 이름으로 감춰둔 예금까지 전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압류했죠. 그 돈은 고스란히 위자료 명목으로 수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검은 정장에 남편이 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법원에 갔습니다. 방청석에 이태준과 나란히 앉았죠. 수진이는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강민호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살이 쑥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죠. 저를 발견한 강민호가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그 정도가 매우 잔혹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문제를
원인으로 돌리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강민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법봉 소리가 땅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후 하고 뱉었죠. 눈물이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옆에서 이태준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태준아, 우리 이긴 거지. 이겼어요, 어머니.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강민호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제 쪽을 향해 몸을 획 돌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수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 호송관이 강민호의 팔을 잡아채 끌어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호가 지나가는 통로 앞에 딱 섰죠. 그리고 강민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침을 뱉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서 실컷 구경하고 오너라. 내가 우리 수진이 인생에서 내 놈 이름 썩자 흔적도 안 남게 지워버릴 거니까. 강민호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뭐라 외쳤지만 이미 문 밖으로 끌려간 뒤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봄 햇살이 따갑도록 눈부셨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수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수진이가 두 팔을 벌리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딸을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다 끝났다. 이제 진짜로 다 끝났어. 수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죠. 그런데 이번의 울음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것을 흘려보내는 울음이었죠.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저편에 죽은 남편이 웃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가 감옥에 들어가고 꼬박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3번째 봄이 찾아오는 사이 우리 모녀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죠. 저는 30년 동안 붙들고 있던 백반집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자리를 세놓고 수진이가 사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죠. 새 집은 낡았지만 볕이 잘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 창가로 노란 햇살이 길게 들어와 식탁을 데워주었죠. 이사한 첫날 수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냉장고에 반찬통을 하나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엄마, 이제 반찬은 내가 챙길게. 30년 동안 엄마가 만든 밥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어이구,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도 참. 31살이야, 나. 수진이가 웃으며 저를 흘겨보았죠. 저는 딸의 등짝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31살이나 먹은 애가 반찬 흉내나 내고 있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갈까? 지난주에는 산에 갔으니까 이번엔 바다 어때? 바다는 무슨? 엄마 무릎 시리다. 그럼 온천 가자, 온천. 그래. 온천이나 가서 몸이나 지지고 오자. 그날 저녁 우리는 새집 식탁에 마주 앉아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죠. 지난 3년 동안 저 웃음소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저는 밥을 씹다 말고 몇 번이나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학교로 복귀한 지 반년 만에 완전히 예전의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목폴라 대신 산뜻한 블라우스를 입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교문을 걸어 들어갔죠. 학부모들도 지난번 소동에 미안했는지 지금은 오히려 김수진 선생님을 더 챙긴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약도 반년 전에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안 먹어도 되겠다고 했다며
수진이가 저한테 하얀 약통을 흔들어 보이며 웃던 날이 기억납니다. 엄마, 나 이제 이 약이랑 완전히 안녕이야. 어이구, 잘했다. 우리 딸. 근데 엄마. 응, 나 요새 밤에 잠을 잘 자. 꿈도 잘 안 꾸고. 그래야지. 그게 사람 사는 거지.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손등을 오래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강민호한테서는 한 달에 서너 통씩 편지가 왔습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은 편지였죠. 저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수진이는 편지 봉투를 한번 쓱 보고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엄마, 저거 뭐라고 쓰여 있어? 몰라. 안 열어봤어. 그래. 열어보지 마. 저 사람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 잘 생각했다. 시어머니 소식은 시장통에서 들려왔습니다. 사기죄로 실형 4년을 받아 아직 감옥에 있고 시댁은 피해자들에게 물어준 돈을 감당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시아주버니는 이혼당했고 시누이도 시댁 식구라는 게 부끄러워 성을 갈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도 힘든 노릇이라 그저 그런가 하고 흘려버렸죠. 이태주는 우리 집 단골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저녁 시간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죠. 현관문을 열면 이태준이 서류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시커먼 얼굴로 서 있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녀. 어머니, 갈비찜 먹으러 왔죠. 저녁 안 먹었어요. 들어와. 오늘 딱 갈비찜 했어. 이태준이 식탁에 앉아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죠. 태준아, 너 이제 장가 가야지. 어머니, 저 어머니랑 수진이 시집 보내드리고 갈 겁니다. 수진이는 이미 1번 갔다 왔잖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 다시 만나야죠. 수진이가 옆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도 참, 나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어. 수진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태준이 젓가락을 놓고 수진이를 진지하게 쳐다봤죠.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슬쩍 웃음을 삼켰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우리 수진이한테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인연이 지척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 저는 못 본 척 국구름만 열심히 저었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수진이와 함께 남편이 잠든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수진이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뭐 좋아하셨어? 글쎄, 내 아빠는 뭐든 잘 먹었어. 김치찌개도 잘 먹고 된장찌개도 잘 먹고. 엄마 음식 좋아하셨구나. 그렇지. 근데 술은 좀 못 마셨어. 소주 한 잔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랬어. 수진이가 크크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 귀여우셨네. 귀엽긴. 넉살이 좋았지. 산자락에 도착해 남편이 잠든 나무 앞에 섰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막걸리 한 병을 나무 뿌리 언저리에 조금씩 부어주었죠. 성호야, 나왔어. 수진이가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나무를 오래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나왔어. 아빠, 엄마가 나 지켜줬어. 아빠도 봤지.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딸의 옆에 서서 남편의 나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성호야,
나 있잖아. 우리 수진이 잘 지켜냈어. 당신이 하늘에서 걱정 많이 했을 텐데, 이제 마음 놓아도 돼. 나 잘했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죠. 여보, 이제 우리 수진이 얼굴에 걱정 그늘 하나도 없어. 학교 잘 다니고 아이들이랑 웃고 밥도 잘 먹고 이 정도면 나 진짜 잘한 거 맞지? 수진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잘했어. 엄청 잘했어. 어이구, 우리 딸이 인정해주니까 이제야 진짜 마음이 놓이네. 엄마 사랑해. 수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에 뺨을 대고 눈을 감았죠. 딸의 체온이 어깨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구나. 새삼스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수석에서 낡은 우산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그날 수진이 집에 놓고 왔던 그 우산이었죠. 경찰 조사가 끝나고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챙겨온 것을 저는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우산 아직도 안 버렸어. 못 버리겠더라. 왜? 저는 우산 손잡이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이 우산 놓고 갔던 그날, 엄마 인생에서 제일 무서웠던 날이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다행이었던 날이야. 엄마, 이 우산을 놓고 안 왔으면 엄마가 그날 다시 문을 안 열었으면 우리 수진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래서 이 우산이 엄마한테는 부적 같은 거야. 수진이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나도 그날이 다행이었어. 엄마가 그날 다시 와줘서 나 살았어. 수진아, 응. 이제 우리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엄마가 장담한다. 수진이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차창 너머로 벚꽃잎이 한 잎, 두 잎 흩날려 앞유리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보며 무릎 위에 낡은 우산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했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낡은 우산을 놓고 돌아간 그 비 오는 날이었지요. 그날 만약 제가 눈앞의 광경에 무너져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우리 수진이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사람 탈을 쓰고 짐승짓을 하는 이들이 있고 그 짐승을 감싸며 함께 썩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밥 한 그릇의 온기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주는 이태준 같은 사람이고 상처받은 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악몽도 결국은 이겨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 안에는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든든히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